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발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산업, 특히 우리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이 어떤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좀 힌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우리 제조업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장표에는 지난 3월이죠. 이코노미스트지의 표지를 가져왔는데요. 클로즈드. 전 세계가 지금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우리의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지금 힘든 상황이고요. 일부 기업들은 경쟁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수한 상황을 맞이하여 부도가 나고 문을 닫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클로즈드라는 표지판을 주로 해외 여행에 갔을 때 식당 앞에서 많이 맞이하시게 되셨을 텐데요. 우리가 식당 앞에서 이런 클로즈드라는 표지판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언제 식당이 다시 오픈하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정은경 질본본부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에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아무도 언제 우리 산업이 그리고 전 세계 산업이 다시 재오픈할지 시기를 점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오픈할 때 오면은 메뉴는 그대로인가요? 메뉴가 바뀌는 건 없나요? 지난 4월 뉴욕 코오모 주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일상은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다. 기존과는 다른 일상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산업이 어떻게 체질과 구조가 변화할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전망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그러면 다시 재오픈을 했을 때 제가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나요? 좋은 자리를 미리 예약할 수 있나요? 모든 기업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여기는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6월의 그 헤드라인 기사인데요. 미 수소트럭 니콜라라는 회사가 차 한 대도 없이 포드 시총을 제쳤다. 니콜라라는 회사 여러분들 아마 최근 언론에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소 트럭을 만드는 회사인데 실제로 수소 트럭에 지금 시제품만 나와 있고 실제로 생산된 제품은 아직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주문을 받아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수소차, 친환경 차들이 유행할 것이다라는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선주문만 받은 것으로도 시가총액을 전통의 자동차 회사죠. 포드라는 회사 시가총액을 제친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산업의 특성이나 체질 그리고 어떤 그 주도하는 그 서비스나 제품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그 경제 지표, 국내 경제 지표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요. 경제 활동별 경제 성장률 기여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그래도 그 생산 기지를 셧다운하거나 그런 상황들까지 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관점에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경제 기여도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 위기가 이전 위기들과 다른 위기인가 이렇게 먼저 한번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코로나 위기를 다른 위기가 비교를 할 때 스페인 독감에 많은 비유를 합니다. 가장 유사한 형태의 근시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위기를 좀 비교를 하고 싶은데요.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되어서 미국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었죠. 약 2년간의 세계 경제의 침체에 어떤 그 영향이 있었습니다. 2020 코로나 위기는 질병으로 시작된 위기죠. 중국 우한에서 출발한 질병에 대한 얘기인데 실제로 빅스라는 지수, 이제 변동성 지수, 주가 변동성 지수를 보면은 2008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든 산업이든 그리고 우리가 경제든 우리가 훨씬 더 금융위기보다는 영향력이 크지 않나라는 어떤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 왜 코로나 위기가 이전과는 다른 위기이냐라는 건데요. 저는 세 가지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물의 위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 경제 주체의 위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관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2008 금융위기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은 주택담보대출,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그 업체들, 대출 업체들의 탐욕과 과욕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금융의 위기를 가져왔고요. 이 금융의 위기는 미국 경제의 영향력에 의해서 다른 산업, 실물 경제를 이끌고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혹은 서비스업까지 다른 서비스업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세계 경제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위기는 이제 법 제도의 정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부동산 자산에 대한 평가라든지 어떤 개인 어떤 자산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 기업들의 어떤 관행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이런 법 제도적인 정비에 의해서 우리가 일단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2008 금융위기 이후에도 우리는 뉴노멀이라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뉴노멀의 특징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시대에 우리가 고위험까지 겹쳤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투자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여러 기업들은 디지털이라는 것을 새로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0 코로나 위기는 이제 질병에서 출발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실물의 위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드리면은 얼마 전에 헤르츠라는 그 세계 자동차 렌탈 업체가 부도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결국 헤르츠라는 회사가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뭐 큰 위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파산을 했다는 말이죠. 이제 그 말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는 영향이 있는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에서도 이러한 어떤 위기 상황이 표출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전 세계 전 경제 주체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2008 금융위기 때는 기업과 정부 중심의 위기였는데요. 2020 코로나 위기는 소비자까지 거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가 변화하는 것이 가장 큰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관이 변화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정부, 국가 정책 측면에서는 우리가 고립 정책,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폐쇄주의적 정책을 많이 유지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내부에 어떤 그 안정적인 산업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떤 위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투자를 줄이고 어떤 이제 고용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그 고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현재 인원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반면에 우리가 실제로 향후에 일어날 투자들에 대해서도 규모를 축소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측면에서는 우리가 비대면이라든지 혹은 나의 건강, 나의 자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2008 금융위기와 다른 어떤 새로운 또 한 번의 뉴노멀이 온다라는 것인데요. 그걸 요약하자면은 고객의 요구는 변하고 산업의 체질이 바뀌며 모든 구조와 관행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대차와 필립스의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현대차와 필립스가 전혀 다른 산업에서 또 이제 그 국가도 다른 기업이지만은 어떤 이 두 기업 간에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공급 사슬의 어떤 위기를 경험했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싼 부품도 다시 보자라는 어떤 교훈을 이 두 기업에게 안겨준 사례가 있었는데요. 현대차는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부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것이 여기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자동차의 여러 가지 전선 부품들을 이렇게 묶어서 묶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어떤 도구인데요. 이 부분이 일부 중소기업에게 납품받는 상황이었는데 이 중소기업 생산 기지들이 다 중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생산 기지들이 가동이 중단되다 보니 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보잘것없고 저부가 부품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품 때문에 실제로 현대차가 생산 중단을 선언을 했었고요. 약 일주일간 수만 대의 자동차 생산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필립스의 사례인데요. 필립스는 이제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는 인공호흡기도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공호흡기가 약 90만 대 주문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필립스가 인공호흡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품들을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일부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멕시코, 터키, 주요 아시아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부품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부품에 대해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인공호흡기 전체를 생산할 수 없는, 주문은 밀려드는데 생산은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두 기업이 2월, 3월에 겪은 상황인데요. 이 두 기업이 공감한 부분은 우리가 저부가 영역, 어떤 효율을 위해서 혹은 비용을 위해서 다른 중소기업에게 납품을 받고 있는 어떤 그 보잘것없는 부품들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아이폰의 분업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이폰이라는 것이 약 260개 공급 업체의 부품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 사슬로 좀 쪼개 보면은 먼저 이제 제품의 디자인은 미국에서 수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차세대 반도체 부품 소재 부분은 독일에서 R&D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일부 디스플레이라든지 혹은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제조 조립 부분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무역 상사 부분은 일본 기업들이 많은 포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케팅 서비스 부분은 미국이 또 담당하고 있고요. 이렇게 260개 업체가 협업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이폰이라는 제품인데, 아이폰이 이렇게 각각의 그 국가에서 각각의 기업들에게 부품을 납품받는 이유는 바로 비용 이익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부품 공급 사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런 어떤 효율만을 추구하는 것이 주된 어떤 그 가치는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제 기업들이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포드사, GM사 사례도 있는데요. 자동 조돌 자동차 자석을 생산하는 과정인데요. 왼쪽 그 지도를 보시면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 조절 자동차 자석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천 부품은 아시아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부 조립 혹은 가공을 위해서 멕시코,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5번의 어떤 운송 과정을 거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국가 간 이렇게 수출입, 운송 과정에서 하나의 공급 사슬의 그 어떤 생산이 중단된다라고 하면은 전체의 어떤 자동차 생산에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제조 기업들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즉 공급 사슬의 어떤 분화 구조를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X축은 지금 그 재고 물량을 어떤 비축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Y축은 이 재고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대체 공급처가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리스크가 높은 산업 영역이 하이테크 산업. 즉 이 어떤 공급 사슬이 중단된다면은 대체할 기업도 없고 재고도 부족하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산업이고요. 주로 자동차 산업도 위험한 어떤 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 제조 기업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글로벌 분업 구조의 위험성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는 효율이 아닌 다른 가치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추세적 흐름에 따라서 리쇼어링이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들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리쇼어링은 코로나 때문에 유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2010년 이후에 이미 대세적인 흐름이었습니다. 특히나 선진국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많이 단행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이후에 약 3,300여 개 기업이 미국 본국으로 유턴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이제 애플이 생산 기지를 미국에 설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화답하는 어떤 트위터의 그 내용인데요. 이렇듯이 여러 선진국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런 제조업의 리쇼어링에 대해서 열심히 고려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큰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은 글로벌 분업 구조라고 하는 것이 20세기의 대세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의 공급 사슬의 효율화, 어떤 비용 대비 어떤 그 효용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분업 구조가 아주 촘촘하게 그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로 20세기에 쭉 이어져 왔었는데요. 최근 변화를 보시면은 2010년 아까 말씀드린 2010년 2008 금융위기 이후부터 세계 GVC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 기업 비율이 줄어들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다면은 그 이후부터
리쇼어링이든 어떤 다른 영역의 가치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20세기 100년간의 흐름을 보면은 운송비의 감축,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운송비의 감축과 20세기 중반에 WTO가 생기면서 자유무역의 확산에 따라서 우리가 관세 하락이라는 부분에서 다양한 어떤 분업 구조를 갖출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구축이 되었고 20세기는 이렇게 GVC가 확대되는 흐름에 있었다면은 2010년 이후부터 이런 변곡점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세계 중간재 교역 비중의 변화도 보시면은 이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진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하는 목적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인데요. 사실 정부 사이드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잘 하지 않는다. 실제로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 리쇼어링 성과는 약 150여 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리쇼어링을 잘 하지 않느냐,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선진 기업들의 리쇼어링의 목적과 우리나라 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2,500여 개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리쇼어링의 목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양한 이제 이유들을 얘기를 했지만은 가장 손꼽힌 이유가 바로 플렉서빌리티와 퀄리티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풀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타임 투 마켓, 시장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에 대한 수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선진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자국으로 유치했을 때 이런 어떤 노동비의 확대되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다양한 또 운송비가 변화하는 부분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시장에 대한 접근과,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그 혁신 시장 그리고 선진 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그다음에 여러 그 R&D 인력들이죠. R&D 인력에 대한 혁신 어떤 공급이 확대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상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리쇼어링을 했을 때 감소하는 부분과 상승하는 부분에 상쇄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쇼어링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또 하나의 그 통계를 보시면은 2010년 이후에 리쇼어링 기업의 그 비중을 이제 연구개발 강도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첨단 기술에 속한 산업의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좀 더 많이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결국은 우리가 혁신을 담보할 수 있는 기업, 혁신이 중요하고 타임 투 마켓,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한 기업일수록 리쇼어링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반대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가 그 모토로라를 2011년에 인수를 해서 2014년에 레노보라는 그 중국 회사에 다시 파는 그 3년 기간 동안 시도한 그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리쇼어링을 시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텐진에 있는 공장을 이제 미국의 텍사스로 가져오려는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중단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숙련공 2,500명을 미국에서 구하지 못해서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이 사례에서 보듯이 여러 선진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그 혁신, 첨단 영역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어떤 노동 집약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런 시장과 혁신에 조금 더 가까운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원활히 할 수가 있고 이런 노동 집약적인 영역에 그런 이유로 오프쇼어링을 했던 기업들은 리쇼어링 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부분이고요.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어떤 기업들, 섹터별 그 오프쇼어링의 그 목적을 잘 고려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우리가 당근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재미난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첨단 기업일수록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한다. 그 말은 그러면은 어떤 그 공장 생산 기지의 노동력을 축소시키는, 그러니까 로봇으로 노동력을 대체하는 어떤 그런 비중이 높아지지 않나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동화 비율과 GVC 참여, 탈퇴 관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선진 기업들, 왼쪽 그래프가 선진국 기업들의 통계인데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 아직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은 없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중국 등의 주요 개도국 그 기업들은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즉 로봇을 도입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GVC를 탈퇴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풀이하자면은 로봇이든 어떤
생산 기지의 첨단화, 스마트화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GVC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생산,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공급 사슬을 우리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향후에 스마트 팩토리든 스마트 제조의 확산은 GVC의 탈퇴를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앞선 변화들에 비해서는 조금 미미한 변화이긴 한데요. 저비용 신흥 국가의 그 성장도 눈여겨볼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세계의 공장, 세계의 생산 기지라고 이제 부르던 것이 20세기의 어떤 큰 흐름이었는데요. 중국이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그 컨셉을 바꿔서 중국의 어떤 기술력 상승과 그다음에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런 또 새로운 신흥국들이 GVC에 진입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티오피아 사례인데요. 에티오피아가 우리가 주로 농업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약 제조업 비율이 5%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의복 생산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를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값싼 노동비, 그리고 어떤 그 주변의 여러 기업들이 하나둘씩 에티오피아의 생산 기지를 설립함으로써 어떤 그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이런 다양한 다른 경쟁 기업들도 같은 그 생태계에 참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2010년 이후에 중국의 의복 기업들이 약 270여 개가 에티오피아에 기지를 설립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이제는 그 한국에서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 그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로 이어지는 어떤 저부가 노동 집약적 산업의 생산 기지의 이동이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신흥 개도국이라 할 수 있는 베트남, 태국, 인도와 같은 국가들도 이러한 혁신 역량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니치 마켓을 공략하는 어떤 생산 기지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위에 이제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은 휴대폰 그림이 있는데요. 저기 필리핀의 휴대폰 제조업체입니다. 이게 이제 저 제품이 최신 그 기종 아이폰이나 우리 삼성의 어떤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수준이 좀 낮은 제품인데 이런 니치 마켓을 그 타겟으로 해서 자신들이 이제 저부가 영역의 이런 첨단 기기 제품의 영역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즉 신흥 시장용 로우엔드 제품 시장이 어떤 GVC의 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하나의 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품질 격차가 축소되는 부분들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휴대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자제품이나 장비 등 중간재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그 20, 30년 사이에 중국 등 이제 신흥 개도국의 어떤 그 품질 성장과 그다음에 선진국의 그 품질의 정체가 나타나면서 품질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세계의 생산 공장, 생산 기지화라는 컨셉을 떼고 완성형 가치 사슬을 확대하는 형태, 즉 자국 혹은 주변국의 어떤 공급 사슬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밸류체인에 참여하기보다는 중국의 권역, 그 중국 중심의 권역에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어떤 이런 가치 사슬 체계를 확대해 나가는 섹터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권역 내 자체 수급 비중이라고 해서 아시아라고 치면은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이 아시아 국가로 이제 이동되는 어떤 그런 어떤 수급 비중을 나타낸 건데요. 이제 오른쪽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권역, 앞서 말씀드린 중국 권역과 중국 아세안 국가 간의 수급 비중이 예전에 비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권역화, 권역 생산 체계,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체인이 아니라 권역별 밸류체인 구조가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또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그 위기를 겪으면서 생산 기지가 단순히 효율적인 그리고 어떤 예를 들면 노동 집약적인 그 어떤 환경에 생산 기지를 운영을 했던 기업들이 이제부터는 이런 스마트 기술들, 로봇이든 혹은 디지털 트윈이든 이런 어떤 첨단 기술들을 이용해서 노동 집약적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 기술 혁신을 통한 대체의 어떤 역할들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를 두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혁신,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흐름이라면은 코로나 이후에 이런 혁신에 대한 그 목적에서보다는 리스크 해칭 수단, 즉 생산 기지의 가동 중단을 우리가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동력을 비중을 줄이고 이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 판단을 가져오게 됐다라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위험 회피 수단으로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제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조 기업들에 속해 있는 제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 여기 이제 블루 칼라에 해당되는 그 노동자들이 재택근무가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다른 사무직이나 다른 직군들에 비해서 이런 제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의 노동자들이 그 이번 그 코로나를 그 겪으면서 상당 부분 이제 재택근무나 이런 어떤 원격 근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환경적으로 구축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어떤 위험을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이제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조금 더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른쪽도 보시면은 그 세계 노동기구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역시나 리테일, 매니팩처링 쪽의 영역이 어떤 그 노동 그 워커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앞으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 해칭 수단으로도 조금 더 새로운 관점에서 투자가 확대될 수가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그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는 제조가 아니라 서비스업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비대면 부분도 이제 제조업에서 바라보는 비대면은 제품의 어떤 서비스화 부분입니다. 다양한 어떤 뭐 핸드폰이든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자동차든 이런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인 서비스와 모델들을 탑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서비스 수익을 제조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바타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 전통의 제조 기업들이 이런 어떤 데이터와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제조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비스를 붙여 나가면서 이런 트렌드에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생산의 스마트화만을 쭉 고민을 했다면은 생산 이후의 과정, 유통 과정이든 혹은 제품의 소비자 사용 과정이든 이런 어떤 서비스를 조금 더 이 제품이나 생산에 연계하는 부분, 데이터 기반이죠. 그래서 이제 공장 내에서의 스마트화, 자동화만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여겼던 전통적인 제조 기업들이 이제는 공장 밖으로 나가는 어떤 서비스와 스마트화 이런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기업들이 이제 의사결정 구조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생산 기지의 스마트화, 디지털 기술의 활용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러면은 어떤 그 기본적인 우리가 전통적인 보고 체계에서는 실무자가 윗선 팀장 그리고 임원 그리고 위에 최종 의사결정자에게 보고하는 그 시간적인 딜레이가 있는데, 이것이 데이터 실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거를 어떤 그 위치에 있든 간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확대는 의사결정 구조, 기업 내부의 거버넌스 체계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CEO가 보는 데이터와 실무자가 보는 데이터가 똑같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의 조금 더 투명한 경영과 그리고 실시간의 빠른 의사결정이 새로운 어떤 기업의 그 거버넌스 체계, 거버넌스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제조업이 나아갈 길 마지막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의 그 쭉 흐름이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2010년을 좀 기점으로 해서 역글로벌화, 그러니까 글로벌화라는 그 글로벌 분업 구조의 어떤 형성이 20세기의 큰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역글로벌화, 어떤 권역화라든지 혹은 글로벌 그
공급 사슬을 깨는 형태들의 어떤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기업들이 코로나를 맞은 것이고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부가제, 보잘것없던 부품들도 공급에 어떤 그 차질이 생기면은 어떤 생산이 중단될 수 있는 어떤 위기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그 중요한 부분이든 덜 중요한 부분이든 이걸 조금 더 안정적으로 어떻게 수급 체계를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리쇼어링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중국 등의 신흥 개도국을 중심으로 권역 수급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에티오피아와 같은 어떤 그 니치 마켓을 노린 신규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자들도 새롭게 나타날 수 있고, 이 기업들은 로우엔드 제품 시장을 타겟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운영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을 연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운영 모델은 주로 생산 그리고 내부의 업무망 중심의 어떤 디지털 기술을 심는 거였다면은 이제는 외부의 시장과 혹은 고객과의 소통 그리고 서비스화를 위한 데이터의 활용, 이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생산과 고객을 연계하는, 고객의 어떤 혁신 수요나 어떤 니즈들을 생산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디지털화, 스마트 팩토리의 추진이 지금까지 쭉 어떤 대세적 흐름이긴 했지만은 생각보다 기대보다는 더디게 진행된 흐름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살펴보시더라도 여러 우리 그 국가적으로도 스마트 팩토리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펼쳐졌지만은 여러 중소기업들의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떤 성과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 어떤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그 기업들의 고민은 그 제품 개발과 여러 생산 과정에서의 데이터를 공급 수요 기업과의 연계하는 부분, 제품 완제품이든 어떤 고객이든 어떤 서비스와 연계하는 부분에서의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이 고민에 대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모델이 나오는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